삼성전자 제2의 소니의 길을 걷는 거는데, 자, 이거 아까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하고 나머지 미국의 3대 기업 TSMC하고는 비교했잖아요. 이게 TSMC하고 성장성을 비교했던 거예요. 비교했던 겁니다. TSMC보다 확 이제 한 거의 지난 2005년부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삼성전자가 한 2018년, 18년까지는 앞서가다가 성장 속도에서 앞서가다가, 예? 18년 이후부터 뒤쳐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수익성은 한참 뒤쳐지고 있고요. 예? 근데 연구개발비 비중은 비슷해. 두 기업이. 비슷한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사업 모델의 차이입니다. 생태계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생태계가 없는 거야. 대만은 생태계가 구축된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대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위에 주황색이 TSMC고 파란색이 삼성전자거든요. 최고가 한번 봐보세요. 거의 한 3배 차이 나잖아요. 3배. 예?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야. 지출에 대비해서. 연구개발 이렇게 지출하고 그래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이게 3월 2일자 기사입니다.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어려워. 이게 뭐예요?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려면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거야. 최근에 그런 말에서 유명했잖아요.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 발표하니까는 그건 기업이 해결할 문제다. 참. 제가 그 말 듣고선요, 진짜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일은 저질러 놓고, 그건 기업이 해결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 정부한테 찔러봤는데, 예? 반월도 안 들어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니네들이 해결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영업사원 1호야. 그러면서 무슨 뭐 언제든지 녹화래. 예? 자기 연락처 알 테니까는. 예? 이게 뭡니까요? 한국 반도체 미래를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으니까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얘기예요. 예? 추경호가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메시지 전한 거야. 한국 반도체 미래? 이 사람들은 다 알아.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한국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산업이잖아요. 중추산업이잖아. 근데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있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위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한테 알아서 살아남아라. 니네들 각자들 다. 이게 공직자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에? 그러면서 왜 거기 공직을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에? 자, 가계부채 붕괴 속도도요, 역시 국제금융시장이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달부터 좀 진정이 되고 있잖아요. 에? 우리가 2월 달에 다시 불안한 모습 보이지만은, 에? 이거는 한국은행이 잘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시장금리가 많이들 떨어졌잖아요. 에? 떨어졌잖아? 이건 국제금융시장이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연준이 개입하는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도 12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안정이 되지면서 환율이 안정되어지고 시장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숨통이 좀 튀었던 거야. 근데 국제금융시장이 앞으로 나빠지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충격을 받을 건데, 이거 봐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미국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가치하고 액면 가치의 차이에 있어서 시장 가치가 미국채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9% 이상 손실을 받은 대표적인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달을 정점으로 찍고 나서 미국채 가격의 하락이, 시장 가치 하락이 좀 격차를 축소시켰잖아요. 예? 이게 연준의 개입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어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파급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달러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환율도 안정되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 금리들도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을 그러니까는 밑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미 국채 가격 지수가. 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그렇죠? 이게 연준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개입한 결과인 거예요. 개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개입이 그러니까는 효과를 보는 한에 있어서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1차 파동이라고 한 이유는 연준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고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연준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0.25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예? 0.25가 0.5를 일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0.25가 가능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는 것도 봐야 되고 2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도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저기 2월 초에 결정했을 때 0.25 기조를 유지하. 왜냐하면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그 겪었던 충격을 다시 그러니까 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고요. 연준은 뭐냐면 월가의 구원투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한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연준이 더 핸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 연준은 제가 그랬잖아요. 연준은 월가의 철저한 그러니까 저거다. 예? 이게 이 그린 색깔로 네모 박스한 부분이 9월 말 이후에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면서 연준의 영래포하고 2월 중순까지는 좀 약간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래포 흐름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금리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연준 통제 범위를 밖으로 벗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거기에 반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월달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그러니까 0.25를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보면서 다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통제 범위로 들어온 거죠. 이게 영래포와의 관계는요. 영래포라는 것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그러니까는 담보로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이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빨아들인 돈만큼 그러니까 시장의 국채 거래 자금은 이걸 줄이게 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여유 있는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들어갈 거고 이제 국채 시장으로 들어갈 거고 그럼 국채 가격이 증가할 거게 될 것이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이런 이제 관계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아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연준은요 기본적으로 월가의 욕망이 지배하는 겁니다. 월가를 붕괴시킬 수는 없어요. 연준은 절대요. 연준은 월가한테 완전 포획당한 데라고 얘기했잖아요. 80년대 이후부터요, 완전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왜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연준입니다. 한 41%. 이게 팬데믹 이후에 더 증가했잖아요. 쭉 보시게 되면요. 예? 증가했잖아요. 한 41%를 연준이 보유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5% 됩니다. 근데 해외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3.5%, 중국이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연준이 결정적인 거로 그러니까 큰 손인 거예요. 미 국채 시장은요. 큰 손인 겁니다. 큰 손이다 보니까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국채 시장에 핸들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1차 파동이 몇 개가 올 거다. 파동이 몇 개가 오는데 연준이 그러니까는 통제력을 그러니까는 넘어서는 그러니까 시장에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초기에 앞에서 보여준 지금 이제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연방정부의 국채 보유 규모가 95%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고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2차 파동이 또 올 거라고 봐요. 2차 파동이. 네? 그런 파동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어떻게 이제 핸들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국제 금융시장의 모습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2월 24일 날 금리 동결했잖아요. 근데 금리 동결하고 나서도 한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예?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금리 동결한다고 해가지고 해봤자 그냥 단기 채권에 조금 영향을 미칠 뿐 국내 장기 금리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이거 봐보세요. 위에가 이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밑에가 한 국채 10년물 수익률이고요.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회사채, 우리나라 회사채, 시중 등급이 가장 좋은 우량 기업들이요. 보증이 없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수익률이 보게 되면은 10월 21일 날부터 꺾이기 시작해 쭉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진 게 그러니까는 한국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준이 개입해가지고 약달러의 결과인 겁니다. 약달러 결과. 그래서 최근 다시 이거 올라가 버렸잖아요. 2월 23일 날 이후에요. 2월 23일 날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국제 금융시장에 의해서. 국고채 1년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가계부채를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도 올렸지만은 최백은 TV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105%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발표가 됐어요. 캐나다가 우리나라 비슷한 103% 되고 있는데 캐나다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준기축통화 국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전세 보증금 이걸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금 은행에서 받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 대출금을 제외하고 해가지고 거칠게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을 해봤더니만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GDP 대비 148%가 조금 넘어요. 148%가 전세금까지 포함시키게 되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전세가율이 하락한다거나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50% 붕괴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냐면은 간주임대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사들에 가끔 나오는데, 이제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세라든가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익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전세를 만약에 5억을 냈다면 그 5억을 가지고 보증료를 받으신 집주인 입장 속에서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해가지고 예금 이자를 챙기거나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수익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수익을 정부가 계산하는 기준을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정하죠. 정기예금 금리를 이제 거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로요. 그걸 이제 간주임대료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간주라는 게 어떻게 간주한다. 영어로 consider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한자 같아가지고, 사실은 뭐 한자이죠. 간주라는 게 표현이죠. 뭐뭐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말이 좀 굉장히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2%인데 올해부터 2.9%로 뒤늦게 인상을 했죠. 인상폭은 거의 이제 2배 이상을 이렇게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냐면은 기준금리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인상을 했는데 이만큼 인상한 만큼 이제 부담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전세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부담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 전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계부채에 압박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내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게 영향이 받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보게 되면 가계부채가 가장 취약해요. 취약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취약한 건 사실이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전세 보증금까지 합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148%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금융기관에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 비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DSR, Debt Service Ratio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보게 되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거기서 집계한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나라가 17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아요. 13.7%인데. 근데 G7 국가들하고 여기 앞에 비교해 놓은 건데 G7 국가들하고요. 캐나다도 우리보다 조금 낮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DSR 추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추세인데 최근에 2020년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파르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의 부담 요인이 부담 증가 요인이 남아 있고 거기다가 뭐냐면 경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일부 간다고 해서 지금 이제 관심 갖고 혹은 뛰어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집값이 떨어져도 뭐 그냥 난 그냥 여기서 살 거기 때문에 괜찮다. 집값 떨어져도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집값 떨어진다고 나중에 가지 마시고요. 근데 한국이 뭐냐면은 DSR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2022년 9월 말 수준 아까 보여준 거고 19년 대비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에 비해 가지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1.5%포인트가 증가했는데 호주가 우리보다 절대적으로는 조금 높거든요. DSR이요. 근데 호주도 좀 꺾이고 있어요. 호주는 꺾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거예요. DSR 증가 속도가.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의 결과인 겁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인 거예요. 예? 정책 실패의 결과인 거죠. 캐나다도 우리하고 비슷한 DSR 수준인데 꺾이고 있잖아요. 꺾이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취약한 모습이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근데 우리가 임대 보증금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17개국가 중 호주 다음으로 2위인데 증가 속도는 우리가 호주보다 더 빠르다. 호주는 꺾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2월 달에 그러니까는 통화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 제로 경제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방 소멸을 얘기할 때 지방 소멸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청년 소멸이거든요. 청년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고령층들만 남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거야.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인구 소멸로 가기 전에 청년 소멸이 먼저 그러니까 단계를 갈 것이고 그래서 노인 왕국으로 진입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구 소멸로 갈 것이다. 근데 이게 결국 왜 생긴 거라고 합니까요? 청년들이 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냐 물어보면은 경제적 삶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 삶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제적 삶이 지금 앞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존재해요. 저출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이 방송들이 이런 데서 신문들에서 기사를 쓰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뭔가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랬을 때요. 이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원인 진단은. 예를 들어서 결혼율이 낮았을 때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 중에서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요인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소득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이에요. 예? 지금 뭐냐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요. 결혼율을 보게 되면은 임금 격차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임금 격차하고요. 이게 격차 사회 문제죠. 우리나라는 이게 소위 말해서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대기업 종사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하고 이 격차, 그 다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이 격차, 예?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악명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이 격차 사회가 구조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해소하면 되는 거야. 결혼율 높이고 싶으면요. 예?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얘기잖아요. 주거 문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말해서 집값이 막 이렇게 빨리 오르지 않으면은요 집 이렇게 자기 무리하게 빚을 엄청나게 부담 내 가지고 집 살려고 안 할 거라고요. 집값이 계속 이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를 반영구적인 이걸 제공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카르텔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것도 브레이크 걸리고 있고 자녀 교육 문제가 또 걱정되는 교육비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강남 8학군식 교육 돈을 많이 투입해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제가 보게 되면요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아마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요 보게 되면은 학과에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거나 이런 게들이 흔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숙사 시절도 많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요. 예? 한 절반 이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된 이유 나중에 보니까요. 언제부터 보니까는 강남 출신들이 거의 다 장학학원 됐더라고. 지방학생은 거의 보기 힘들고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그것도 강북은 줄어들고 강남 위주로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완전히 좀비들을 키우는 학생들, 예? 그 암기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 교육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을 완전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면서도 이것을 결국 뭐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얼마나 그 돈을 투입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이제 사회문화 경제적인 요인으로 자녀 돌봄 문제 이게 이제 여성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 집중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돌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적인 그러니까 결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 대부분은 소위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기본사회하고 교육혁명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해법이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인구 소멸을 걱정을 해. 굉장히 공허한 소리죠. 해법이 다 나와 있는데 해법을 실행을 안 하려고 그래. 소득 불평등 해소하려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해야 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누가 안 해요? 정부가 같이 그러니까 기업들과 대기업들과 짝짝꿍 돼가지고 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슨 저출산 위원회를 만들면 뭐해? 대통령이 거기 위원장을 맡으면 뭐라냐고요?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해법이 존재해도 하지 않는 건 뭡니까요? 우리나라의 특권층 카르텔의 구조가 기득권 구조가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권층 카르텔들은요. 자기 개인들 어차피 그러니까는 국가의 공직도 그러니까는 자신의 사적인 사유화시켜가지고 공직을 사유화시켜서 자신의 그러니까 경제력을 축제하는데 그러니까 사용하는 집단들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일부는 기본사회 이 얘기하게 되면은 이 좌파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사회 핵심 개념은 이게 바로 공정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정의 문제. 이거 기본소득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존 스튜어트 밀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에 그러니까 사상적 그러니까는 시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 좌빨이라고 하고 앉아있고. 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좌빨. 이걸로 프레임 씌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 점에서 이 기득권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은요, 대한민국 소멸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한국은 대붕괴냐, 대붕괴냐 아니면 거대한 리셋이냐, 이 양갈래길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이유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 결과 민생경제가 붕괴된 윤석열 정권이 자 이거 봐보세요. 3월 초에 제가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렸던 게 뭐냐면은 스웨덴에서 그러니까는 스웨덴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그냥 굉장한 연구소예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를 내는 것이 여러 곳 있지만은 나머지들은 다 그냥 허접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추정하는 곳은요, 이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입니다. 여기는요, 전 세계 한 4,000명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협업으로 그러니까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170국가를 대상으로 1년간 그러니까는 추적을 해가지고 다양한 측면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왼쪽에 있는 게 2021년 순위예요. 오른쪽이 이제 지난해 건데 올해 3월 3일 날인가 발표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느라고
그 3월 3일 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새벽에 저기 이제 눈 뜨자마자 이것부터 들여다봤는데요. 궁금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이게 변화가 생겼을 텐데 한 4월 달까지는 문재인 정부로 하더라도 많이 변했을 텐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상위 1그룹이었었어요. 민주주의 선진국. 그래서 2021년 봐보세요. 1위가 어디예요? 스웨덴, 2위 덴마크, 노르웨이 다 북유럽 국가들이잖아. 예?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네덜란드,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프랑스가 우리하고 동률이 했었고요. 근데 올해 우리가 어디로 떨어졌느냐? 저 밑에 2그룹으로 떨어졌어. 이것도 제가 볼 땐 4월달까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나마 여기서 2그룹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일본이 항상 2그룹이거든요. 근데 일본 밑으로 떨어졌어 우리나라가.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후진 국가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예? 일본 밑으로 떨어졌어. 이게 국제사회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지난 한 6년 동안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도표입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말년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37위였었어요. 3그룹이었습니다. 3그룹. 3그룹 이 당시에. 일본이 34위였었어요. 빨간색이 일본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 34위로 조금 내려왔어요. 예? 일본은 더 많이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뭐냐면 2018년도부터 완전히 역전을 합니다. 역전을 해요. 대한민국이 뭐냐면 13위로 1그룹으로 진입을 합니다. 갑자기 점프한 거죠. 1그룹으로. 3그룹에 있다가 1그룹으로 점프한 거예요. 3그룹, 2그룹에 있다가 점프해가지고 1그룹으로 진입한 겁니다. 2018년부터요. 그래가지고 2021년까지 4년간 1그룹이었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30위 안팎의 국가였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다시 일본한테 역전되고 우리 다시 그러니까는 2그룹으로 점프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럼 대한민국이 그러면 18년부터 만든 이건 뭐야? 바로 뭐냐? 이게 촛불 시민들이 만든 결과야. 촛불 시민들이 만든 결과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2그룹으로 이렇게 후퇴하느냐?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이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예? 저는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의 반대말은 세습사회라고 봅니다. 세습사회. 예? 봉건주의 사회가 우리가 세습사회잖아요. 예? 부모 혈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신분이 세습되어지는. 특권층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특권을 세습하는 거예요. 그걸 제도화하는 겁니다. 일본은 제가 볼 때 세습사회거든요. 정치 권력이요. 예? 정치 권력이 세습사회잖아요. 거기는요. 근데 이 특권층들은요. 끊임없이 세습화를 추구합니다. 왜?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들도 계속해서 내가 누렸던 특권과 반칙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고 싶거든. 예? 이 좋은 거를. 예?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숱한 나머지 국민들의 희생이 눈물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순신 그 아들 학폭에서 봤듯이 정순신이 그 악마 짓을 봤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도 거기는 엄청난 그러니까는 이 고통과 눈물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 특권층들은 뭐냐면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붕괴시키려고 해요. 끊임없이 붕괴시키려고 해요. 대한민국 특권층에 있어서 특권층 카르텔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갈수록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예? 다양성이 거되려면 뭐냐면 서로가 자기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회가 야만화돼 버리죠. 그리고 갈등이 심해지죠.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갑자기 추락한 이유가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진짜 주인인 나라. 그렇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가 되게 되면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되다 보니까는 아무나 찝쩍거리는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 아무나 찝쩍거리는 나라. 젤렌스키조차 그러니까 한국한테 그러니까 무기 원조 해줬으면 좋겠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았고요. 예? 자,
이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문재인 때하고 윤석열 때하고 그 정상회담하고 성명문 발표했잖아요. 성명문을 제가 분석한 거예요, 이게요. 성명문을 분석한 건데, 아니 확장 억지력 제공은요. 확장 억지력 제공은 문재인 때 이미 달성됐던 거예요. 바이든하고 문재인에서요. 바로 1년 전에. 단지 차이는 뭐냐면 한일 군사동맹을 거부했어. 문재인은. 그걸 합의했어. 미국하고 이해를 구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은 뭐냐면 한미일 군사협력 해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는 하위 체제로 그러니까 편입되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때는 오히려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잖아요. 왜 이렇게 천지 차이를 안보에 있어서 이렇게 천지 차이를 만들어 놓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부분 봐보세요. 경제 부분 봐보시라고. 한미 간 전략적 경제기술 동맹.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기술을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만들었다. 예? 경제정책의 일치를 목표로 해가지고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안보대화 시작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CSIS에서 이코노미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포럼을 만드는 게 바로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기반해가지고.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는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정상회담 성명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이거 이 서플라이 체인 만든다. 예? 이게 미국 안보를 중심에 해가지고. 근데 문재인 때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경제는 뭐냐면 호혜적으로 한다. 호혜적으로. 서로가 그러니까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협정이라고 우주기술 분야 협력도 얻어내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한 걸 그냥 계승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요? 문재인 때 신남방, 신북방 관계에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이 신북방에서 엄청난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깃발을 윤석열이 내걸고, 예?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이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연대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예? 그 결과가 러시아 수출의 붕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얘기하니까 5월달에 최백은 TV에서 이거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미국의 중국 죽이기야. 예? 그리고 미국의 생태계를 그렇게 다시 복원시키겠다. 예? 미국의 국가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봐보세요. 삼성전자랑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불러들였어.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요? 니네들 그러니까 회계 정보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익을 초과 이익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러니까는 보조금 중에 75%까지는 그러니까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럼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입니까? 그게 미국 기업이지. 기업에 대한 정보도 미국 정부가 다 하고 있고. 도대체가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고요. 예? 1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나라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버리냐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5월달에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예? 한국을 그러니까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했다는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미국은요 철저하게 그래요. 자기들 납세자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그러니까 그 외국 기업들이 혼자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참 진짜 이건 대단하죠. 예? 자, 이게 반도체 된 얘기니까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11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 때 당시에 정운찬 씨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도 하고 그다음에 총리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은 그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러니까 같이 좀 중소기업도 좀 그러니까 이익을 좀 챙겨주라는 이런 차원 속에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요. 그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공유를 이제 그러니까 제시를 하니까는 당시 이건희 회장이 정경련 회의 가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언론들이 다 이걸 보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초과이익 공유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경제학 교수 출신의 정한천 동부성장위원을 겨냥해가지고 경제학 책에도 없는 말이라 맹비난했어. 아니 평생을 경제학자로 산 사람이 이 개념을 모르고 썼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희 회장이 내가 어릴 때부터 기업과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기업과 집안,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 했다는데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경제학 강의하는 교수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준 거거나, 예? 자기가 공부 안 하거나 자기가 듣지 못하면 없는 얘기예요? 참나 진짜. 예? 이거 경제책에 있는 거예요. 경제책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떤 겁니까? 대개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협력업체 관계는 어떤 거예요? 부품이나 소재를 그러니까 공급받는 거잖아요. 중소기업한테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수요자잖아요. 부품이나 이것을 그러니까 받는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삼성전자는요. 예? 근데 독점적인 입장이잖아. 그 협력업체에 대해서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위에 타이틀에 걸어놨듯이 요소 수요 독점이라고 해요. 앞에 이게 뭐가 빠져?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수요. 사들이는 입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 이거야.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협력업체로부터 그 생산 요소인 부품이나 소재들을 그러니까 사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기 사는 사람이 자기뿐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만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거야.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경제학 책에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장주의 경제학에 나와 있는 용어야.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착취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행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독점 시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독점 시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독점은 경제학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돼 있거든요. 시장이 실패하는 걸로. 그건 정우찬 씨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경제 원론 정도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 이 얘기 꼭 해줘요, 제가. 에? 이건 회장이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디서 듣도 못한 듣보잡 취급하면서 공산주의 언어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 무식한 걸 돌아가신 분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이거 무식한 제가 이 얘기 과거에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이번 다시 이걸 미국의 정부가 이번에 끄집어낸 거야. 초과이익 공유하자고 공유해야 된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면 이 당시에 같이 그러니까 저기 이제 편들었던 사람들 한마디 해야지. 예? 미국 정부가 그러면 저기 바이든 정부가 공산주의 정부야? 예? 공산주의 정부라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엄청 삼성의 회장이 재벌 회장이 이런 얘기하니까 언론석과 전문가들이 전부 다 정우찬 씨 막 저기 공격하고 그랬다고. 예? 그럼 이번에 똑같은 논리로 미국 정부 공격해야지. 얘네들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참 진짜. 예? 학자들이라는 게 벨도 없어요. 참 보면 제가 볼 때 벨도 없어. 예? 자, 바이든 이 얘기는 앞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제가 그 당시 그랬잖아요. 한국 기업과 경제 불확실성이 상시와 구조화되는 거라 했어요. 제가 5월 달에요. 작년 5월 달에. 제 말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요. 현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대한민국 이제 경제가 불확실해졌잖아요. 이게 구조화 됐잖아요. 구조화. 왜 완전히 미국한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예? 참 예? 중국에서 생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익도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내놓으라 하고 뜯기고 있고 예? 한국 반도체가 그러면은 한국 경제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예?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년 5월 26일에 홍사원 경제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거잖아요. 작년 5월 26일이면요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며칠 후에 했었어요. 내가 그때 나가서 거기 얘기를 하니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밤잠 못 잘 것이다고 이렇게 썸네일을 뽑아가지고 KBS에서 동영상 이거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반도체 칩법을 통과시키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또 한 번 9월 달에 또 얘기했어요. 홍사원 경제쇼에서 9월 29일 날.
이 치포 동맹에 이제 참여하라고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하는 걸,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해 주겠다 해가지고 홍사원 경제쇼에서 또 얘기했었어요. 예? 이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에 거대한 위기로 이게 올 테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자, 이제 체포한 투표 결과. 체포한 투표 결과를 좀 해석하겠습니다. 체포한 투표 결과. 자, 저는 이러한 결과가요, 예상됐어요. 예상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재명이 없어져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정치 집단들이, 우리나라의 특권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이 시대가 되면은 자기 그러니까 이 밥그릇이, 예? 자기 특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시대가 되게 되면 국민이 진짜 좀 이 어깨를 피고 좀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상된 커밍아웃이야.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이에요. 자, 볼게요. 이거 그래서 이 박재도 화백이 아주 재밌는 만화를 저기 만들어 놨던데, 수박 이렇게다가 대통령 품질 보장해가지고, 모습이 누군지 알겠죠? 예? 이 아무개 씨, 예? 그래, 민주당 특산품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수박 속에 있는 거 이낙연 씨 얼굴 맞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또 하나 만화에 박재동 씨가 같은 날 이제 그린 거는 뭐냐면은, 강아지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그렸는데 하나 딱 보게 되면 정의당을 마크를 딱 끌고 있고 언론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용산에 새로 입양된 강아지 해가지고 예? 지금 정의당이 용산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검사와 판사, 즉 뭐냐면 사법 시스템이죠. 사법 시스템하고 언론, 이게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불신하는 하나의 집단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지금 사생결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까? 4기 민주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선장 역할. 그렇지,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국민이 진짜주의 나라.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특권층 카르텔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거죠. 모든 국민이 같은 권리를 갖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제2의 문재인이 아니에요. 네? 이재명은 제2의 문재인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재인을 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 죽입니다. 이재명이 안 죽여요. 네? 자, 특권층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그러니까 당연히 특권층 카르텔에서는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죠. 근데 특권층 카르텔은 근데 국민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고통 속에다가 이 특권층 카르텔이 해체가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 속에서. 예? 그래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은 부류들이 누구냐면요. 핵심이 누구냐? 세습사회를 제도화시키고 싶은 세습들이야. 세습사회를 완성하고 싶거든. 세습사회를 완성하고 싶어. 예? 이미 현실은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데 그걸 제도화시켜서 완성시키고 싶어.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세습적인 권력을 그러니까 힘을 행사하고 살고 싶어. 특권과 반칙을 행사하면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각제 세력이죠. 내각제 세력. 예? 이게 대한민국하고 유럽에 있어서 내각제를 구별을 못하는 정치학자라면요. 그건 사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는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후퇴예요. 예? 서양에 있어서 유럽에 있어서 내각제하고는 전혀 다른 내각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각제 봐보세요. 예? 이걸 특권층 카르텔 추구하는 거예요. 예? 이 특권층 카르텔은 내가 뭘로 구성됐다 그랬습니까? 저 여러 번 도표로 만들어줬잖아.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 그들을 매개하는 게 건설 부동산 자본이고
이들을 지원해주는 공적 영역에서 지원해주는 게 모피아하고 검찰이고 사적 영역에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게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들이 세습사의 제도화를 완성하기 위해 남은 마지막 영역이 정치 영역인 거야. 정치는 여전히 뭐 선출 권력을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국민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뽑고 있잖아. 근데 그거조차도 뭐냐면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예? 두 번째는 어떠냐면요. 이재명의 자리를 탐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재명의 자리를. 그건 민주당 내에도 있고 민주당 밖에도 있죠. 이재명이 없어지면 혹은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측에서 누가 부상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돼요. 예? 이재명이 있는 한 자기가 부상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야. 이들은 특권층 카르텔의 속마음은 자기도 일원이라고 생각하거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국회의원들 겪어봤잖아요. 예? 국민들한테 앞에서 쇼하는 거하고 틀린 사람들 많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재명보다도요, 힘없는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실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시대 과제를 정확히 읽는 이재명에게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아, 국민이 이재명을 선택한 거는요, 뭐 이재명이 뭐 특별하게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국민의 그러니까 자기가 일꾼이 되겠다고 하니까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으로 보이니까 선택한 거잖아요. 자신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이 되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신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고 특권층에 가서 저기 가면서 특권층 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 적이지 뭘. 국민의 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지. 예? 부러워할 필요 없어. 이재명 부러워할 필요 없어. 이재명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이 되면 돼. 이재명보다 더한 일꾼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